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식시장의 방향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이분법적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말이죠. 지수 흐름을 보면 연초부터 가파르게 오르던 코스피는 확연히 힘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또 시장의 선두에 섰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현저히 둔화된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증시는 이제 정말 조정 국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략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죠.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최근 코스피 장세부터 여쭤볼게요. 3,000을 넘었고 3,200까지 갔다가 설 연휴를 앞두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휴를 앞두고 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경계감이 커졌었죠. 그렇다면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가지 정도 변화가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일찍 와서 방송을 보니까 이 프로에서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이 재상승했죠. 첫 번째.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결국 유동성과 성장주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긍정적 기대를 좀 새길 수 있는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부정적 기류로서 미국채 금리가 30년짜리가 2%를 넘어갔고 누가 뭐래도 중시하는 10년 금리가 1.2%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좋게 보는 분들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실적 장세로 가는 거다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수요 위축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시장 금리가 움직이면 지속해서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반영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결국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장비들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 연휴 전에 조정이 왔던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와 반도체 주식들이 주춤했기 때문인데 이거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장 시작을 앞두고 한 1시간 전인데 아마 올해 주식을 좀 줄여왔던 분들은 연휴 지났는데 주식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좀 인플레 기대를 좀 우려했던 분들은 이거 뭐지? 다시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방향성이 확 정해지기보다는 여전히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충돌하는 구간. 이걸 보통 증시에서는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변동성 장세가 여전히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출렁일 때 주식을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SBS 비즈 유튜브 라이브 창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댓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증시 분석에 관한 질문들 주시면 오늘 센터장님과 함께 같이 놓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반도체 장비주 얘기를 하셔서 질문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국내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종목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연초까지도 잘 가는 듯 싶더니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3가지 연휴 동안의 변화를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오는 부분이 결국 경기를 반영하는 거라면 그 기업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의 이익 성장률의 기여도 측면에서 본다면 누가 뭐래도 첫 번째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만약 장세가 실적 장세가 된다면 반도체가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교가 되는데 18년, 19년에 포워드 어떤 자산 가치 기념으로 봤을 때 한 50% 레벨업 되는 올라오는 국면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D램을 떠나서 파운드리 쪽에 성장세가 좀 강화되는 구간이라면 뭐 과거에 비해서 과거 한 1.7배 정도였었는데 50% 레벨업 되는 것까지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대략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한 10만 원에 너무 근접했을 때는 상당히 경계감이 생길 시점이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은 10만 원에서 좀 20% 정도 떨어져 있는 국면에 다가서고 있다면 8만 원대 초반이라면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글로벌 경기가 정말 지속해서
더 확장기로 들어서고 소위 최근에 늘어났던 어떤 신성장주의 어떤 밸류 체인이 확장되는 구간이라면 반도체는 쉽게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만약 주식을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다시 회복할 기회를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을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커지는 흐름 보였고 네. 그나마 지수 방어를 해줬던 네. 이른바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에는 매수세가 현저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의 흐름이라면 지수에는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수급에 있어서 개인들의 자금 유입이 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래 자체는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제가 금리와 연동시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무튼 여전히 구조적인 저금리 환경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보니 1%대의 예금금리보다는 결국 추가적인 이익을 쫓아오는 자금의 흐름이 유입되고 있고요. 누가 뭐래도 전체적으로 인플레 기대가 좀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뭔가 대체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 측면에서 연초 이후에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힘은 결국 연기금들의 주식 비중 축소인데 네.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켓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제가 앵커님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큰 어떤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자산 배분입니다. 근데 연간으로 국내 주식 비중 한도는 정해져 있다 보니 아마도 지속해서 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짓누르는 연기금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된 배경이 중요한데 역설적으로 한국 증시가 글로벌 대비해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 높아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억지로 파는다기보다 자산 배분 비중은 정해져 있고 또 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보면 이 자산 비중을 안 지켰을 때 실패했을 경우는 상당히 후유증이 컸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외 시장 대비 너무 강했던 우리 증시의 어떤 역설적으로 그게 이제 수급을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꽤나 큰 빅 이슈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애플카 협력 맞습니다. 불발을 네.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장을 본다고 한다면 뭐 게임스톱 사태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스톱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들도 꽤나 많이 뛰어든 것으로 그러더라고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악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변동성이라는 단어로 모아질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 장기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타려면 수급 어떤 자금을 사는 유동성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적도 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네. 게임스탑이 그런 상승에 실패했던 이유, 결국 이유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실적이 뒤따르지 않았던 거죠. 사양 산업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최근에 이제 애플 사태를 보더라도 네.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큰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 됐을지 몰라도 현대 기아차 그룹이 우리가 2020년 작년에 주가가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타국가들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생산을 못할 때 생산을 늘리면서 점유율을 합산 점유율을 9%까지 늘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내 생산 거점도 상당히 마련되어 있고요. 미국의 네. 85번 국도를 보면 조지아 공장과 현대차 공장 사이에 그 국도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자동차 기업들의 밸류 체인이 굳건한 상황에서 과연 애플 이슈 하나로 무너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누가 뭐래도 자동차와 반도체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정이 나왔다는 게 측면에서 보다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오히려 이후에 너무나 밸류 대비 비싸져 있는 주식들이 고민인 거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안정성이 생기고 나면 올해를 이끌어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왔던 증시 관련된 전망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도 듭니다. 변동성을 언급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상향이라는 증시 방향에는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 다만 단기간에 어떤 박스권 조정이다라는 시각을 대체적으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던데 변동성은 조금 다른 얘기 아닌가요?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네. 작년처럼 쉽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펀더멘탈이 주가는 좋은데 기대를 앞서 반영해 왔기 때문에 주가가 달려가려고 하면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경제도 좋아지는 산업만 좋았지 좀 부진한 산업들과는 여전히 악화되어 있고요. 또 수요가 여전히 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발목을 잡고 이러한 구간이 충돌하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지는 기업들
한쪽에 두고 가장 좋은 것들. 또 하나는 만약에 정말 지금 뭐 많은 주가가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여전히 부진한 곳들. 예를 들어서 내수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겠죠.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약간 거리두기 제한도 좀 완화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도 좀 반격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아니면 뭐 견조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왔거나 이런 쪽의 섹터나 기업들이 시장을 이기는 그러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증시를 이끌었던 업종을 꼽자면 뭐 바이오, 네. 그다음에 반도체, 네. 모빌리티 관련된 뭐 업종들 뭐 네.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네. 올해 좀 눈여겨 볼 만한 업종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들 나오시면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좋을 것이다. 네. 근데 그거는 많이들 샀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매력적인 구간에 왔을 때 사는 게 옳은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올해 와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내수 내에서 좀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뭐 올해 한 여름 지나고 나면 우리도 백신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을 거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백신을 맞은 뒤에 어떤 새로운 그 컨택트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 뭐 의류 기업들도 해당될 수 있고 화장품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과거와 같은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여행도 좀 가지 않을까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좀 이후 단계를 대비하는 그런 저점 매수 전략도 유효한 구간이라 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네. 올해 전체로 놓고 본다면 작년과 같은 뭐 화랑장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종목이나 섹터별로 보면 상당히 들어온 유동성이 수익률 게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한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마지막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되는 네. 투자 전략 그게 상당히 귀에 들어오는데요. 네. 그 부분 그냥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이유는 오늘 계속 반복해서 금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금리 상승이라는 건 크게 보면 좋은 금리 상승이 있고 나쁜 금리 상승이 있습니다. 좋은 금리 상승은 결국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써서 투자라거나 소비가 늘어나면서 올라오는 금리 상승인데 네. 그러한 여지도 조금 있고요. 당장의 금리 상승은 뭐 국채 발행이 과대하거나 아니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 부분들 이게 좀 부정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죠. 미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정말 이러한 유동성의 힘으로써 뭐 앨런이 말했던 대로 인플레가 나타나는 게 디플레 공포보다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통화 정책이 우리 주시장이 유효한 그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결국 그런 내수 관련주들도 그냥 마냥 소외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